당신의 마지막 평화로운 아침이 지금 시작됐어. 일어나서 현실을 직시해, 수진아. 일회용 카메라의 마지막 셔터가 눌러졌습니다. 밤 11시 47분. 김현수는 아내 수진이 제 친동생인 준혁의 트럭에 올라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화요일 밤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현수는 구로구 공단 근처 어둠 속에 주차해둔 배달 트럭의 금간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준혁을 놓아주고 현관으로 걸어가기 전까지 두 사람이 키스하는 시간을 초 단위로 셌습니다. 43초. 43초는 18년의 결혼 생활, 2건의 주택 담보 대출, 그리고 그에게 의미 있었던 모든 추억을 지워버렸습니다. 현수는 카메라를 내리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기이했습니다. 몇 주 동안 의심이 떠오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생을 파탄낼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자 손은 돌처럼 굳건했습니다. 그는 트럭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구로구 중심가를 지나 한때 번영했지만 이제는 문을 닫은 상점들과 빈 공터들을 지나쳤습니다. 차를 몰고 집 마당에 들어서자 시계는 자정 12시 3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늦게 귀가하는 현수를 위해 수진이 항상 켜두던 현관등을 제외하고 집은 캄캄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수진은 이미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깊고 고르게 숨쉬며 자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문가에 잠시 서서 복도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습니다. 평화롭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19년 전 사랑만 있으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젊고 어리석은 시절에 결혼했던 그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늦었네. 그녀가 눈도 뜨지 않은 채 속삭였습니다. 차가 막혀서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녀와 제 동생 준혁이 화요일 밤마다 벌이는 거짓말 노름을 3시간 동안 감시했다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쉬운 대답이었습니다. 냉장고에 김치찌개 있어. 고마워. 그는 여느 때처럼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를 닦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유일한 혈육인 동생과 배신하는 장면을 찍지 않은 것처럼, 마치 삶의 모든 기반이 잿더미가 되지 않은 것처럼, 주방 식탁에 앉아 식은 김치찌개를 먹으며 일회용 카메라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27장. 자신이 틀렸기를 바랐던 3주간의 감시 기록. 하지만 그 사진들은 역겹게도 그의 의심이 맞았음을 증명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무해했습니다. 수진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서며 통화하는 모습. 두 번째 사진은 수리점에 맡겼다던 자기 차 대신 준혁의 트럭에 타는 모습. 20번째 사진쯤엔 9번 국도변의 리버사이드 모텔에 있었고 27번째 사진에 이르러 현수는 몇 달간 지속되었을 불륜의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물기를 닦아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평범한 결혼 생활에 평범한 밤에 하는 평범한 일상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위층에서 수지는 여전히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 옆에 누워 동틀 무렵까지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정과 여명 사이 42년 동안 살아왔던 남자는 조용히 사라지고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정의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임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끈 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을 돌아다녔습니다. 출근하는 현수의 이마에 키스했고 현수는 그 자연스러운 친밀함에 흠칫 놀랐습니다. 오늘 좀 늦을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독서 모임? 무슨 책인데? 질문에 그녀가 당황했습니다. 18년 동안 현수는 독서 모임 책에 대해 물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로맨스 소설이야. 당신 취향 아닐걸. 제목이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었나. 취향 아니여.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별 키스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놓쳤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독서 모임 따위는 없었습니다. 화요일 밤은 준혁과 그 주의 모텔에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감시 결과 목요일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해서 준혁의 체육관에서 만나 3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쇼핑이나 친구 봉사활동을 핑계로 귀가했습니다. 3주 전부터 맞지 않는 작은 조각들을 눈치채기 시작한 이후로 현수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새로운 속옷, 저녁 식사 때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는 습관, 운동이라곤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깅을 시작한 것, 가본 적도 없는 식당의 카드 명세서들. 현수는 기계적으로 배달 트럭을 운전하며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직접 대면할 수도 있지만 부인과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질 게 뻔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유책주의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추세라 재산의 절반을 잃고 위자료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내와 동생이 자신을 멍청이 취급하는 걸 견디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마을 동쪽 공단 지역에 배달을 갔을 때 떠올랐습니다. 버려진 창고들과 빈 공터들이 지평선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구로를 암처럼 갉아먹은 경기 침체의 희생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쓸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달째 임대 표지판이 붙어있는 작은 차고였습니다. 현수는 트럭을 세우고 걸어가 보았습니다. 셔터문, 콘크리트 바닥, 전기가 들어오는 약 20평 남짓한 공간, 방해받지 않고 작업하기 완벽한 공간, 계획을 세우기에 완벽한 공간. 길 건너 주유소 공중전화로 표지판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주인은 계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월세 20만 원 선불.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월세만 제때 내면 됨. 현수는 가명을 대고 결혼 20주년 하와이 여행을 위해 모아둔 비상금에서 현금을 꺼내 지불했습니다. 주말이 되자 그는 새로운 작업실 열쇠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데 능했습니다. 20년 동안 존재감 없는 배달 기사로 일하며 얻은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은신 기술을 이용해 시간이 남아도는 사냥꾼의 인내심으로 수진과 준혁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준혁의 헬스장 사업은 어머니에게 빌린 돈과 고액 개인 강습을 받는 소수의 부유한 고객들 덕분에 간신히 본점만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수진의 부동산 일은 그녀가 말한 것보다 훨씬 성공적이었고 숨겨둔 계좌로 수수료를 빼돌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몇 달, 아니 몇 년 전부터 이 불륜을 계획했고 아마도 수진이 현수를 버리고 준혁에게 가는 결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준비였습니다. 현수는 매일 퇴근 후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차고로 갔습니다. 소형 TV, 미니 냉장고, 간이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경찰 무전 감청기와 대포폰도 샀습니다. 그들의 활동을 기록한 타임라인을 만들고 형사처럼 벽에 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체력 단련을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추구하는 겉보기에만 좋은 근육이 아니라 고된 노동과 규율에서 나오는 실전 근육이었습니다. 근육이 비명을 지를 때까지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를 했습니다.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공단 지역에 버려진 철길을 달렸습니다. 앞으로 닥칠 어떤 일에도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준혁의 헬스장 건물주에게 위생 규정 위반 사진들을 보냈습니다. 세탁하지 않은 수건, 관리 소홀한 기구, 무시된 안전수칙들. 일주일 만에 준혁은 불시 점검과 영업 정지를 위협하는 공식적인 항의에 직면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진의 부동산 중개업 협회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고객 자금 관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었지만 내부 감사를 촉발해 수수료 지급을 몇 달간 보류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묘미는 이것이 완전히 우연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진과 준혁 모두 자신들의 불행을 현수와 연결짓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매일 저녁 귀가에 밥을 먹고 TV를 보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무해한 남편이자 성실한 배달 기사였으니까요. 하지만 현수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차고에서 훈련하고 계획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강하고 착한 사람은 꼴찌일 뿐만 아니라 외롭고 배신당하고 잊힌다는 것을 이해하는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딸 미나가 가장 먼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17살. 예리하고 눈치 빠른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지 않을 땐 꽤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아빠, 괜찮아? 어느 날 밤 차고에서 돌아온 현수에게 미나가 물었습니다. 요즘 좀 달라 보여. 어떻게? 모르겠어. 더 조용해졌달까. 뭔가 계속 생각하는 것 같아. 현수는 엄마를 닮아 키 크고 말랐지만 자신의 검은 눈과 고집 센 턱을 가진 딸을 바라보며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10대들은 부모에 관해서라면 거짓말 탐지기나 다름없습니다. 멀리서도 불안을 감지할 수 있죠. 그냥 일 때문이야. 걱정할 거 없다. 하지만 미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현수라면 수진에게 따지고 해명을 요구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을 겁니다. 새로운 현수는 대면이 나약함의 다른 말임을 이해했습니다. 새로운 현수는 더 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3주간의 심리전 끝에 현수는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는 몇 주 동안 경찰 무전을 감청하며 순찰 일정과 대응 시간을 파악했습니다. 화요일 밤 공단 지역은 경찰들이 시내 술집 싸움이나 가정폭력 신고에 집중하느라 꽤 한산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혁이 누군가 볼까봐 트럭을 매번 다른 곳에 주차하고 수진을 만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1월의 어느 추운 화요일, 현수는 9번 국도변의 잠만 자 모텔 밖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밤 10시 30분 준혁이 237호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은 그들의 패턴대로 10분 전에 떠났습니다. 준혁은 항상 남아 샤워하고 청소하며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준혁이 모텔을 나와 트럭으로 다가갈 때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키 마스크를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채 버려진 창고에서 찾은 타이어 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준혁이 말하려 했지만 현수가 빨랐습니다. 렌치로 준혁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부러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쓰러뜨리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는 동생 위에 서서 몇 주 동안 연습한 평소보다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부녀 건드리지 마. 준혁이 일어나려 하자 현수는 다시 렌치로 이번엔 옆구리를 쳤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입히려는 게 아니라 경고용이었습니다. 말했다. 유부녀 건드리지 말라고. 누구야? 준혁이 옆구리를 움켜쥐며 헐떡였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어가서 모텔과 고속도로 사이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혁이 119를 부를 때쯤 현수는 트럭으로 돌아와 골목길을 통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데도 가지 않았던 것처럼요. 경찰 보고서에는 단순 강도 미수로 기록되었습니다. 훔쳐간 건 없었으니까요. 준혁은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갈비뼈 타박상과 연골 미세 손상이었습니다. 그는 조사관들에게 범인을 본 적 없으며 얼굴을 식별할 수 없고 왜 공격당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준혁이 눈치가 빠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유부녀라는 경고는 노골적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뿌려 누군가 불륜을 알고 있고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확인하고 나갈 구실을 찾았습니다. 현수가 무슨 일 있냐고 묻자 그녀는 설거지를 안 해놨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전형적인 회피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뭔가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9번 국도 모텔에서 사건이 있었다더군. 현수가 신문을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어떤 남자가 강도를 당했대. 수진이 멈칫했습니다. 커피잔이 입술 앞에서 멈췄습니다. 정말 끔찍하네. 그래, 기사에는 무작위 범죄일 수도 있다는데 누가 알겠어. 아는 사람 소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다가 당한 걸 수도 있고. 그녀가 컵을 평소보다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말해? 그냥 든 생각이야.
가끔 사람들은 위험한 상황을 자초해서 다치기도 하니까. 현수는 아내의 얼굴에서 공포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불륜 커플을 노린 범죄가 드물지 않다는 걸 알 만큼 똑똑했습니다. 남편이 겉보기에만 순진한 척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 만큼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만나는 걸 멈출 만큼 똑똑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륜은 계속되었습니다. 단지 예방 조치가 늘어났을 뿐입니다. 모텔을 더 자주 바꾸고 시간대를 변경하고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추적을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행동은 무작위 행동보다 숨기기 어려우니까요. 현수는 계획의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부동산 사업을 몇 주 동안 연구하며 고객, 거래 내역, 인맥을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성공 비결은 불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으로 모호한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편법을 쓰는 데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조종하는 데 능숙했고 이는 영업에 도움이 되었지만 적절한 압력을 가하면 약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녀의 가장 큰 고객인 시내 상가 건물을 매입하려는 부유한 부동산 개발업자 박 사장부터 시작했습니다. 익명 이메일 계정으로 박 사장에게 수진의 비밀 계좌 내역과 다른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횡령한 정황 증거를 보냈습니다. 지역 투자자들을 걱정하는 시민인 척 가장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박 사장은 거래를 취소했고 좁은 지역 사회에 이수진을 믿지 말라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2주 만에 수진은 주요 고객 3명을 잃었고 수입은 60%나 급감했습니다. 동시에 현수는 준혁에 대한 공격을 강화했습니다. 보건소에 위생 불량을 신고하고 소비자 보호원의 허위 광고와 안전하지 않은 훈련 방식에 대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부산에 사는 준혁의 전 약혼녀 미경에게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준혁이 유부녀들과 잔다고 알렸습니다. 미경은 2년 전 험하게 헤어진 뒤 준혁을 괴롭힐 구실만 찾고 있던 터라 즉시 준혁의 현재 고객들에게 전화를 돌려 그의 인성 문제를 경고하고 다른 트레이너를 찾으라고 권유했습니다. 한 달 만에 준혁의 사업은 고객들이 떠나면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양쪽 모두 압박이 거세지고 있었지만 현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는 현수가 수진과 준혁의 문자 메시지를 가로챘을 때 찾아왔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배운 심스와핑, 스와핑 기술로 그들의 폰을 복제했습니다. 대단한 기술은 아니었지만 메시지를 훔쳐보기엔 충분했습니다. 발견한 내용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도망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제주도에 매물로 나온 헬스장을 찾았고 수진은 그가 그걸 인수하도록 도울 자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연휴가 지나면 이혼 소송을 하고 불륜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현수에게 꼭 필요한 것, 즉 데드라인과 목표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일주일 동안 현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가명으로 또 다른 창고를 빌려 자재, 밧줄, 방수포, 공구, 한 달치 비상식량을 채워 넣었습니다. 마지막 대면 장소로 정한 마을 외곽의 폐쇄된 방직 공장 도면을 연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시켰습니다. 미나야. 어느 날 저녁 둘만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그는 미나를 차고로 데려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감시 사진, 타임라인, 불륜 증거들. 진실이 밝혀지자 딸의 얼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엄마랑 삼촌이 미나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미안하다. 미나는 한참 동안 사진을 응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침내 고개를 들어 아빠를 보았을 때 그녀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단단해져 있었죠.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게 해줄 거야. 다치게 할 거야? 현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받아 마땅한 걸 정확히 보여줄 거야. 미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7살. 어떤 배신은 용서하거나 잊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할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 설지 선택할 수 있는 나이였죠. 도울게.
마지막 단계는 12월의 어느 추운 목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몇 주 동안 방직 공장을 준비했습니다. 자신이 판사, 배심원, 집행자가 될 법정처럼 공간을 꾸몄습니다. 문자 그대로 죽이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육체적 상처보다 더 오래 남을 방식으로 그들을 파괴할 계획이었습니다. 공장은 그 목적에 완벽했습니다. 194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15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가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이지만 구조적으로 위험해지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죠. 1층은 콘크리트 바닥과 차단기만 올리면 작동하는 산업용 조명이 있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역장은 차량 출입이 용이했고 2층 사무실은 긴 대화를 위한 프라이버시를 제공했습니다. 현수는 발전기를 설치하고 연장선을 연결하며 자신의 법정을 만들었습니다. 벽에는 모텔, 식당, 주차장에서 찍은 수진과 준혁의 확대 사진들을 도배했습니다. 그들의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출력물도 붙였습니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브리핑하듯 그들의 불륜 타임라인을 벽 한 면에 상세하게 그려놓았습니다. 중앙에는 의자 2개를 놓았습니다. 아내와 동생이 서로를 마주보고 그들의 배신 증거들을 바라보게끔 배치했습니다. 현수는 수십 번 연설을 연습하며 비난과 실망이 완벽하게 담기도록 단어 하나하나를 다듬었습니다. 그들을 공장으로 유인하는 데는 신중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현수는 2사람에게 가짜 일자리 제안을 했습니다. 수진에게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준혁에게는 피트니스 트레이닝 계약. 최근 재정난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는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2 제안 모두 방직 공장에서의 미팅을 요구했고 현수는 그곳을 프로젝트 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진은 12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어둠 속에서 그녀가 주차하고 하역장 입구로 걸어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정장을 입고 가짜 미팅을 위한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메인 홀로 들어서서 자신의 불륜 사진으로 도배된 벽을 보았을 때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현수는 그녀가 도망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녀가 정교하게 꾸며진 공간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현수 씨, 이거 진짜 당신이야? 정말 이 짓을 다 한 거야? 불안이나 두려움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순수한 즐거움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현수는 더 이상 정체를 숨기지 않고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안녕 수진아. 이거 미쳤네. 당신 진짜 돌았어. 그녀는 벽을 가득 채운 사진과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얼마나 계획한 거야? 몇 달? 꽤 됐지. 그래서 이걸로 뭘 어쩌려고? 날 겁줘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려고? 내가 원하는 아내가 되도록 협박이라도 하게? 현수는 방 중앙으로 걸어가 의자 옆에 섰습니다. 앉아서 내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럴 생각 없어. 수진이 출구로 향했지만 현수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온 후 하역장 문을 잠갔고 다른 출구는 그만이 가진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문 잠겼어.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수진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습니다. 현수 씨, 문 열어. 이제 재미없나 보네. 애초에 웃을 일이 아니었어. 그때 밖에서 2번째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트럭이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현수는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는 도중에 동생이 도착하도록 시간을 맞췄습니다.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죠. 준혁이 같은 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몇 주 전 현수가 타이어 렌치로 가격한 탓에 약간 절뚝거렸습니다. 사진으로 도배된 방에 서 있는 수진을 보고 그는 멍해졌습니다. 시발, 이게 다 뭐야? 내 형이 드디어 미쳤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릴 감시하고 사진 찍고 탐정놀이 하더니 이제 우릴 가둬놓고 따지려나 봐. 준혁은 갤러리처럼 전시된 불륜 증거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상에, 형. 이거 언제부터 알았어? 다 기록할 만큼 충분히. 너희 사업 다 망하게 할 만큼 충분히. 또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진실이 준혁을 강타했습니다. 강도 사건, 사업 문제, 위생 점검. 전부 형 짓이었어?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 개자식. 준혁이 형에게 달려들었지만 현수는 3개월 전 박람회에서 개인 판매자에게 산 전기 충격기를 꺼냈습니다. 앉아. 현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상황이 변했어. 수진과 준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정교한 장난이나 정신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현실이었고 현수가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이 궁금해? 현수가 두 사람에게 전기 충격기를 겨누며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던 두 사람 이야기를 해줄게. 믿어준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배신해도 아무 데가도 안 치를 줄 알았던 두 사람 이야기. 그는 방을 돌아다니며 사진과 서류들을 가리키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거의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고함보다 더 무섭게 들렸습니다. 이건 10월 15일 리버사이드 모텔 사진이야. 이건 11월 2일 문자, 둘이 도망칠 계획 짜던 거. 이건 지난 8개월 동안 내 돈 빼돌려 숨겨둔 계좌 내역. 수진이 끼어들려 했지만 현수는 계속했습니다. 이건 네가 나한테 했던 모든 거짓말 타임라인이야. 독서 모임, 요가, 봉사활동 핑계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의심하는 내가 의처증 환자인 것처럼 느끼게 했던 모든 순간들. 그는 준혁의 의자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군가 내 사업에 의문을 품기 시작해서 네가 잃은 모든 고객 명단이야. 위생점검 민원, 내 밥줄을 서서히 끊어놓은 모든 문제들. 형, 우리 해결할 수 있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거 바로잡을 방법이 있을 거야. 그래? 18년 결혼 생활 없던 걸로 할 수 있어? 하나 남은 혈육한테 줬던 내 믿음 다시 돌려줄 수 있어? 현수는 두 의자 사이로 걸어가 판사처럼 아내와 동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너희는 여기 앉아서 너희가 정확히 뭘 파괴했는지 내 설명을 들어. 그러고 나서 서로 마주보고 설명해봐. 너희 둘 다 사랑했던 사람을 배신하는 게 왜 괜찮다고 생각했는지. 그 다음 3시간은 그들 중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가장 강렬한 심리적 대면이었습니다. 현수는 수집한 증거 하나하나, 그들이 뱉은 거짓말 하나하나, 의리와 신뢰 대신 이기심을 선택한 모든 순간을 꼼꼼하게 짚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문자를 소리내어 읽게 했습니다. 그가 혼자 집에서 아내가 왜 멀어졌는지 고민하는 동안 그들이 키스하고 뒹굴고 웃던 사진들을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불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얼마나 교묘하게 그를 조종했는지, 그의 지능과 감정을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드러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멍청한 줄 알았어? 가장 가슴 아픈 순간에 현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그냥 배달이나 하고 TV나 보는 지루한 남편이라서 아내가 속옷을 바꿔 입는 것도 모를 줄 알았어? 내가 투명 인간인 줄 알았어? 그때 수지는 울고 있었지만 현수는 그게 죄책감 때문인지 들켜서 분한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려던 건 아니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 멈추려고 했는데 안 됐어. 안 된 게 아니야. 현수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몇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는 걸 멈추지 않은 거지. 플로리다에서 새 살림 차리려고 날 버릴 계획 짜는 걸 멈추지 않은 거지. 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때 날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걸 멈추지 않은 거지. 준혁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형,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형한테 상처 준 거 알아. 근데 우리 여기 가둬놓는다고 해결될 거 없어. 형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누구한테 힘든데? 너한테? 너 납치 감금으로 감옥 갈 거야. 딸도 잃고, 직장도 잃고, 남은 거 다 잃을 거라고. 대면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모르겠어? 난 나한테 중요한 건 이미 다 잃었어. 아내, 동생, 가족.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믿음. 이제 와서 너희가 뭘로 날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제야 그들은 현수가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그를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이 사람은 그들이 수년간 알고 지낸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을 게 없고 그들의 파멸로부터 얻을 것만 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현수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는 육체적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파괴적인 것, 바로 공개적인 망신과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수진과 준혁이 공장에 갇혀 자신들의 죄와 마주하는 동안 현수의 딸 미나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빠가 모은 모든 증거의 사본을 가지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엄마와 삼촌의 평판을 구로구 전역에 박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의 고용주, 고객, 친구, 가족들에게 불륜 자료를 보냈습니다. SNS에 문자를 올리고 그들을 아는 모든 사람을 태그해 그들이 어떤 인간인지 온 동네가 알게 했습니다. 준혁의 사업 관계자, 남은 고객들, 사회적 인맥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새벽 3시, 현수가 그들을 공장에서 풀어줬을 때 그들의 삶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비밀은 폭로되었고 사업은 망했고 평판은 회복 불가능했습니다. 가도 좋아 현수가 하역장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이거 하나는 알아둬. 이게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남은 평생 매일매일 너희가 한 짓과 그 대가를 기억하게 될 거야.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너희 불륜을 아는지 궁금해하게 될 거야. 다시 시작하려 할 때마다 이 짐을 지고 가게 될 거야. 수진과 준혁은 12월의 차가운 밤거리로 비틀거하며 나갔습니다. 몸은 멀쩡했지만 영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로에게도 현수에게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를 타고 각자의 방향으로 사라졌습니다. 현수는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본 뒤 발전기를 끄고 공장 문을 잠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공장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는 되돌아보는 남자를 거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배신은 그를 무너뜨렸지만 복수는 그를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몇 달 동안 현수의 예상대로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수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잃고 옆 동네 마트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준혁의 헬스장은 완전히 망했고 그는 빈털터리에 절망한 채 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불륜 관계는 대중의 따가운 시선과 서로에 대한 원망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현수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자신들이 한 짓을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이미 평판은 바닥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현수는 직장과 집을 지켰지만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조용히 이혼했고 법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습니다. 수지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모르는 대구로 떠났습니다. 현수는 구로구에 남아 한때 행복했던 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미나는 아빠와 살기로 했고 두 사람은 천천히 삶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합격했고 현수는 딸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면을 보았지만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장 대결 6개월 후 현수는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뉴욕의 한 문학 에이전트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배신으로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복수에 관한 책을 쓸 의향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수는 편지를 2번 읽고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그는 마지막으로 공단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가 최종 판결을 내렸던 그 공장으로. 건물은 철거 중이었습니다.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었죠. 구로구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습니다. 잔해 속에서 현수는 하역장 표지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법정 입구를 표시했던 그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차고에 두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되었던 그 밤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주방 식탁에는 미나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주말 동안 친구 집에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은 몇 달 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현수는 저녁을 차려 천천히 먹으며 이 순간까지 자신을 이끈 선택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내의 불륜을 처음 발견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믿음이 강하고 용서할 줄 알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함을 믿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남자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배신은 용서하기엔 너무 깊고 잊기엔 너무 파괴적이라는 것을.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현수는 차가운 눈과 좀처럼 웃지 않는 입을 가진 낯선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현수라면 지금의 모습에 경악했을 겁니다. 지금의 현수는 그 변화에서 살아남은 것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어떤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차고에 있는 공장 표지판을 떠올리며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저 기다릴 뿐. 그리고 김현수는 기다리는 것에 아주 능숙했습니다.